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남이상제 전 5권을 쓴 천광로 작가입니다. 작가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이 프로젝트는 나이 많아 이제는 책을 볼 수 없는 노인들 대상입니다. 또 어찌하다가 완전히 실명하여 책은 쳐다볼 수조차 없는 시각장애인 대상 독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가가 누가 근데 이렇게 자기가 쓴 책을 영상에 이렇게 읽어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큰 작가들에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수 있으면 다른 책을 써야지. 그분들은 책이 잘 팔리니까 다른 책. 저도 책을 이 가을에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으나 제 인지도가 약하고 제가 그분들과 같이 책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질 않아요. 아주 출판사가 책을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책은 좋은데 욕심은 내는데 제가 책을 내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단 저는 이걸 저도 시력이 0.3이니까 더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마지막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십 권 읽은 책인데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이제 정성껏 읽어서 영상에 남기면 한 분이라도 병상에 누워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네요. 자식들한테 저는 아들이 워싱턴에 있어요. 내년이면 미국으로 가게 될 그런 신분이 되고요. 자식들한테 내가 눈이 나쁘다 어디 아프다 그거 안 해지죠. 제가 그 심정 압니다. 그거 해봤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 눈 어둡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좀 조심해서 천천히 다니면 되고 더 심하면 안 다니면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눈이 어두울 때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 좀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어두워지는 것도 복이다. 왜? 천국에 데려가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니까 멀쩡한 그 청춘을 데려가는 것보다 눈도 나쁘고 이빨도 빠지고 몸도 허리도 다 아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웃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6부 시작하겠습니다. 조헌 시절 밀란으로 인해 백성의 심사가 조정의 불만으로 가득하고 백성의 의욕은 무너져 열심히 일하지 않는 폐악의 세월이 가고 있다. 농사를 지어봤자 다 빼앗긴다. 백성들은 임금을 원망하고 관아를 믿지 않는다. 우리 관아의 벼슬아치들은 안동 김씨와 줄이 약해 징세가 과대하다고 불만하고 너무 밀착되어 모두 착취하는 편이라고 불만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아를 지킬 군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밀란에 참여한 백성을 막기 위해 관아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대치가 심해 군역을 꺼리기도 하였다. 그럴 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군사를 해당 지역 관아가 아닌 타 지역에 바꾸어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임시군역에 참여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는 청년들도 있다. 희택은 선공감이지만 때로는 군무 보역에 차출되기도 한다. 한사는 타 지역에 비해 충돌이 없는 편이지만 과도한 징세를 위한 관아의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어 때로는 백성들의 실상을 살피러 나가야 한다. 수확한 곡물을 감추는 백성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무더미나 집더미에 갖추는 방법 대신 심지어는 구들장 밑에 곡물을 감추기도 하였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일도 관아가 하는 일이며 이렇게 감춘 것이 발견되면 엄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은 관아와 충돌할 여지가 많다. 상제는 희택으로부터
당시의 관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언제까지나 이런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상제가 희택에게 묻지만 희택은 한숨만 쉴 뿐이다. 아버지가 무슨 방법을 알겠느냐? 희택의 말에 절망이 담겼다. 네가 고민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게 걱정이 아니라 어느덧 14살이나 되었는데도 공부도 해야 하지만 혼인할 일도 이거 걱정이다. 희택의 걱정은 방향이 다르다. 제가 혼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상제는 희택의 진심이 이런 문제라고는 차마 생각지도 못하였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진 세월이다. 13살이면 며느리를 보고 청혼을 하는데 너는 공부 때문에 지금 늦었다. 상제는 뜻밖의 말에 놀란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짐작은 한다. 당신은 평균 수명이 아주 낮았다. 특히 병이 많아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돼 걸렸다 하면 나이 불면 죽었다. 병이 없어도 평균 나이 40대면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나이 50이면 호호 노인이고 환갑상을 받는 사람은 불과 열에 한두 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니 13살이 넘어서면 어서 짝을 지어주어 20세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아야 안심이다. 상제는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다. 내년 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면 불효라는 것을 안다. 혼인에 대한 전권은 부모의 생각이 전부이며 아들이 낳았다는 이에 좋다 싫다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배워서 잘 아는 사실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고 가꾸고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하다가는 나이 많다고 여자 측에서 퇴짜 맞기 십상인지라 혼인 정년기를 놓치면 낭패여서 여기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다. 다음 제25대 임금 철종이 죽다. 25대 임금 철종이 죽었다. 1863년 12월 14일 초겨울이다. 상제가 태어나기 전해 1849년에 왕위에 오른 철종은 학문과는 거리가 먼 강화도 농사꾼에서 순원 왕후의 명을 받고 그야말로 살기 위해 싫지만 왕위에 올랐을 뿐이다. 나는 못한다고 했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상제의 나이는 지금 14세다. 순조의 비 순원왕후는 아들 효명세자 주존 익종, 효명세자의 아들 손자되는 24대 임금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갑자기 왕족의 6천 이내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만에 하나 며느리 풍양조씨 신정왕후 쪽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여 손자를 잃은 슬픔의 겨를도 없이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익종과 동학렬이요 아들 헌종의 칠촌 아저씨뻘이 되는 강화도령 원범 철종을 보위에 앉혔으나 철종은 왕위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죽은 것이다. 9명의 비를 들이고 궁녀들과 방탕하며 철종은 이미 건강이 망가지고 있었다. 인륜을 파괴한 결과로 인해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왕이 될 자질도 배움도 없는 철종은 그냥 강화도에서 살았다면 나이 33세 죽지는 않았을지 모를 일이다. 19의 왕위에 올라 3년 후 순원왕후는 수렴청종을 거두었고 1857년 즉 철종제의 9년 만에 순원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미 순원왕후를 등에 업은 안동김씨 세력 권력이 굳어진 터라 왕이라 할 수도 없어 실권은 모두 안동김씨가 쥐고 있던 가운데 지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내 예릉에 묻히고 1874년 사망한
철인 왕후와 왕릉으로 보존되어 있다. 다음 조선의 법통. 왕이 죽으면 화급을 다투게 되는 것이 다음 보위를 이어야 하는 것이다. 세자가 책봉되어 생존해 있으면 간단하다.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연이어 세자가 없던 순조 이후 헌종과 철종이 그리하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철종의 아들은 4명이 있었으나 일찍 죽고 없어 급히 세워야 하는 것이 다음 보위다. 누가 다음 왕을 세우는가? 대비가 세울 수밖에 없다. 대궐의 주인이란 안주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월 14일 철종이 죽자 장례식은 뒷전이나 마찬가지다. 상주가 없고 보위도 비었기 때문에 슬퍼할 새도 없이 다음 왕을 세워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근대사의 거목이 바로 대원군 이하응이다. 대궐의 안주인이 된 철종의 헌종의 모 신정왕후는 극비리의 이하응을 불러 동병상련에 시달린 이하응으로 하여금 둘째 명복을 자기의 양자로 들여 다음 보위를 잇도록 손을 쓴다. 이항도 철종의 사망 징조가 보이자 대를 이을 사람으로 둘째 명복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이 일을 꾸며오고 있었다.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그러려면 얼른 명복이를 자기 신정왕후의 양자로 드린다고 선포해야 한다. 안동 김씨들이 누구를 내세워 권력을 유지할지 고심하는 터에 일각이 여삼수다. 너무 급한 일이다. 이항은 누구이며 명복은 또 누구인가? 이 점도 매우 중요하다. 대원군 이항은 남현군의 아들이고 명복은 이하응의 아들이다. 남현군은 제16대 임금 인조대왕의 삼남으로서 효정이라 불리는 복림대군의 아우인 인평대군의 6대 손이며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삼남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한 왕손이나 남현군은 과로예요. 과로. 남현군은 인조의 6대 손이며 은신군에게 양자로 간 아들. 대원군 이항의 아들 명복이가 신정왕후의 양자로 들어가면 헌종의 동생이 되는 것이다. 항렬로는 이제 죽은 철종의 조카뻘이 되는 항렬이다. 항렬 무시로 아저씨뻘 되는 철종이 조카뻘 되는 헌종의 후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대원군 이항도 철종과 같은 항렬이다. 조선 황제의 항렬은 태조 이성계부터 헌종은 19대 손이고 철종은 18대 손이다. 27대 임금 순종은 태조 이성계의 20대 손이 된다. 근대사에서 항렬을 살펴보면 정조대왕은 16대 손이고 순조대왕 과로 때문에요. 과로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순조대왕 순원항우가 왕 부인이죠. 순조대왕이 17대 손이고 익종 신정왕후의 남편이죠. 익종이 18대 손이고 헌종이 19대 손이며 철종과 대원군이 18대 손이며 명복은 19대 손이고 27대 마지막 임금 순종이 20대 손이다. 여러분 잘 한번 들춰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서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선 왕조의 예와 법통이 무너진 것이다. 18세 손이 되는 철종, 대원군과 같은 항렬, 철종이 19대가 되는 조카 헌종의 능에 제사를 올려야 하는 법통이 처음으로 무너진 것인데 당시 순원왕후의 입김이 얼마나 세었는지 짐작할 일이며 순원왕후는 이처럼 강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헌종은 아우가 되는 명복이 보위에 앉으니 다시 법통을 제자리로 돌려 앉히는 것이 되기에 당시 왜 대원군이 보위에 앉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다음
제20대 고종 왕위에 오르다. 이리하여 상제 나이가 14살이고 고종의 나이가 12살이 되던 1862년 12월 고종이 왕위에 오른다. 조건은 한 맺힌 순원항우가 뿌려놓은 안동김씨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다. 신종항우와 대원군은 안동김씨에게 원한이 맺혔다. 대신 대비의 수렴 청정을 강하게 하지 않는 조건이다. 어쩌면 대원군 이황과 협의 섭정을 하기로 하는 조건이다. 신종왕후는 대원군의 배짱에 밀렸다. 그 조건이 아니면 명복을 양자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드시 안동김씨를 뿌리 뽑고 조선왕조의 법통대로 형수벌이 되는 신종왕후를 극진히 모신다고 하는 조건이다. 학렬이 같은 18대 손으로서 1808년 출생한 신종왕후는 1820년 출생한 대원군 이항보다 12살이 많은 형수벌이 된다. 이로써 조선 26대 임금으로 초기 대원군의 섭정 9년과 중전 민씨와 쇄국 때 개국이라고 하는 보수 개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19년 세상을 떠난 고종은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와 친일 간신배들의 모락으로 1907년 보위를 순종에게 빼앗기기까지 정식 양위가 아니었었거든요. 43년 7개월에 걸쳐 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1887년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여 10년 세월 일제와 맞싸우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세상을 떠나 남양주시 금곡면 홍유릉에 묻혔다. 이상제보다 2년 뒤에 출생하여 이상제보다 8년 앞서 세상을 떠났고 이상제가 일생 동안 모신 임금이기도 하다. 다음 상제의 처가 강릉 유씨. 솔매란 소나무 산이라는 뜻의 우리말로 현재의 한산면 송산리를 말한다. 희택은 솔매에 사는 강릉 유씨 집안의 규수를 맞아 올봄에 결혼식을 올릴 터이니 그리 알라고 상제에게 말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제는 공손히 대답하고 입을 닫았다. 자라면서 이웃들이 혼인하는 것을 많이 보아는 왔다. 상제는 다만 먹을 것이 많아 이웃의 잔치가 열리면 공연히 좋았었는데 내심 좋은 마음은 지금 하나도 없다. 부인을 맞으면 머리를 올려야 하고 상투를 짜서 머리를 올렸으면 지압에 된 도리를 하는 것은 물론 자식된 도리도 혼인 전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다. 왜? 색시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희택이 웃으며 말한다. 강릉 유씨 시조는 중국 한나라 유방이다. 유방의 41세 손이며 송나라 때의 인물인 유전을 시조로 삼아 거창 유씨에서 분파되었다. 유전은 송나라에서 병부 상서를 지내다가 고려 문종 때인 1082년에 고려에 들어와 처음 경상북도 영일군에 정착하였다. 그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 견규는 도첨의 찬성사 정승으로 거타군의 봉에 졌고 둘째 견구의 아들 응열 역시 아림군에 봉에 져서 거타의 계명칭인 거창으로 창관, 본을 새로 정한 창관하였다. 유전의 아들 유견규의 후손들은 거창유씨가 되었다. 그 후 셋째 아들 견익의 17세 손 국추가
문화시중 평장사로 배천군에 봉해져서 배천으로 본관이 되었고, 견교의 8세손 승비가 좌북야를 지냈고 강릉의 우계로 은퇴하고, 승비의 증손 창이 조선개국공신으로 옥천 부원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승비의 후손들이 강릉으로 본을 정했다. 묘승비, 즉 강릉육시의 시조의 휘는 승비이시고, 초희는 서이며 자는 천상이고 호는 국세다. 이 중 강릉육시는 주로 서울과 전라도 사이에 많이 거주하였다. 유전의 12세손인 유창이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이 되고 옥천 부원군에 봉해졌는데, 옥천은 강릉의 옛 이름이다. 제가 빨리 알아듣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살펴 간직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씨의 역사가 매우 길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고려에 온 이후 780년이 넘었고, 고려에서 대사헌, 공부상서, 평장사 등 선조들이 고위직에 봉직하였으며, 조선에 들어와서도 대제학 유창, 한성부 좌윤 유응조, 병조판소 유치, 병조참의 유형귀, 예조판소 유한우를 지내기도 한 귀한 가문이다. 아버지께서는 규수를 보셨는지요? 그럼 봤지. 아무래도 궁금하지? 그래. 나이는 너보다 3살이 위이고 한눈에 보니 내 식구요, 내 배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단 한 사람이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르기도 하다지만은 사람의 애모는 본성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볼 때는 2번 다시 생각해 볼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고맙게 생각하고 맞아야 한다. 3살이면 18입니까? 당연하지. 남자보다 여자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건 넌 모르느냐? 지금은 그래도 나이차가 좀 줄어든 편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제 결혼하다. 상제가 솔매로 장가들러 왔다. 철회청을 꾸미고 아직도 얼굴을 보지 못한 유씨와 예를 올린다. 철회상에 장작개비를 수저랍시고 올려놓고 고기 안주를 지불이하니 웃음이 나와 버렸다. 철회청이 웃음바다를 이룬다. 신부가 면사포로 가린 팔을 내리지 아니하니 얼굴이 궁금하지만 꾹 참고 다시 의젓하게 맞절을 한다. 목은 2세계 후손이래. 두상이 크고 눈빛이 대단하지. 다부지게 생겼소. 머리는 엄청 비상하게 생겼지. 복이 있어 잘 살아야지. 이런저런 관상평이 들려온다. 섹시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지. 유씨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렇게 혼례를 마치고 희택이 돌아간다고 하여 장인과 마주 앉았다. 이복의 사위, 자네에 대해서는 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네. 부모 마음이야 척하나 번거나 다를 게 없어. 잘 살아야 되네. 그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어. 상객이라 하여 신랑의 아버지가 받는 상객상에 마주 앉은 것이다. 있는 것 없는 것 잘 차려내는 것이 풍속이지만 희택은 내심 긴장하여 술 한 잔만 받고 안주는 눈으로만 보고 일어서야 한다. 밤이 되어 솔매의 처가에서 신방을 차렸다. 이제 얼굴을 볼 터이나 등잔불 대신 비싼 촛불을 2개나 켰어도 유씨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면 날이 밝을 터이니 무엇이 바쁘랴. 신방에 불이 꺼지고 아침이 왔다. 걸어서 반나절도 안 걸리는 상제의 집 종지리로 떠날 시간이다. 새색시가 나란히 걷지 않고 뒤에 따라오니 얼굴을 또 제대로 못 본다. 그
그 뒤에 지게짐을 진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처가를 나서 신장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곧 종지리에 도착할 참이다. 종지골로 들어서려는데 신랑이 온다고 사람들이 마중 올라왔다. 그런데 육천형 경제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헐레벌떡 달려온다. 이보게 아우, 이보게 아우. 숨이 넘어간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다. 장가 잘 들고 왔느냐고 할 줄 알았더니 이건 청척 병력 같은 말이 튀어나온다. 어젯밤 상객으로 다녀오시고 오늘 아침에 당숙이 잡혀서 옥사에 갇혔다네. 이 일을 어쩐다지? 상제는 무슨 말인지 귀를 의심한다. 아버지 희택이 잡혀가다니, 관아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누가 잡아가며 옥사에 갇혔다니, 이거 무슨 소리인가? 우리 할아버지 경만공 선산 있잖아. 그 산소에 문제가 생겨서 당숙이 잡혀 들어갔단 말이야. 상제는 영문을 모른다. 선산이 뭐가 어째서 아버지가 잡혀갑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아이고, 신혼이고 뭐이고 상제가 정신이 없게 생겼구만. 마중 나온 사람들이 걱정하러 나오는 것이다. 유씨 부인을 건너방에 차린 신방에 들어가라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육천의 이야기를 재촉하였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다음, 토호의 욕심. 상제가 뿌리를 찾아 조상의 묘소 참배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산소 옆에 김차민의 선산 산소가 있는데 할아버지 산소살이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였더란다. 희택은 상제에게 말하지 않고 참이 영감을 몇 번 찾아갔더란다. 참이가 희택을 보고 산소를 옮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니, 영감님네 산소와 제 조상님의 선영은 산줄기가 다릅니다. 어찌 산소를 옮기라 하십니까?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유명한 풍수가 말하기를 명당 자리는 한산이시 상전의 조부 경만공이 묻힌 자리라고 말한 까닭에 김차민은 그 자리를 탐내게 된다. 안동김씨 세도권에서 종 3품이나 되는 벼슬을 마치고 내려와 관아의 군수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김차민은 어느 날 산에 울타리를 둘러쳤다. 좁은 계곡을 넘어 상제의 조부가 묻힌 선산 너머까지가 자기네 땅이라고 산에 울타리를 친 것이다. 희택이 이 사실을 알고 김차미 댁에 가서 뵙기를 청했으나 김차미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묘를 파옮기든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가라고 하였다. 이에 분노한 희택은 아랫사람들을 밀치고 대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문을 걸어 잠그는지라 발기로 대문을 걷어차다 말리는 아랫사람들과 심한 뒤잡이를 하고 싸웠다. 희택이 화가 솟아 빨리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당장 다 걷어내 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김차미는 밤중에 군수를 만났다. 그 친구 생때가 심해 안 되겠네. 원래가 내 땅인데 마음이 좋아 이제껏 가만뒀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게 되니 자네가 일단은 그자를 잡아 가두게. 아니면 내일이라도 울타리를 걷어낼 놈이야. 하면서 나는 내일 한양에 다녀오려면 암만 빨라도 한 일에는 아니면 열흘은 걸릴 터이니 그동안 단단히 가둬두란 말이야. 내가 오거든 자네가 판결을 내려주게. 원칙대로 말이야. 김차민은 세독견의 인맥을 믿고 이참에 명당을 빼앗고 싶은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군수는 세도에 눌렸다. 며느리 보고 돌아와 경사 중이라고 해도 미루고 희택을 잡아 가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만큼 절대 내 말을 거스르면 재미없다는 것 알지? 김차미가 엄포를 놓는 바람에 군수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이라 일단 오늘 아침에 형방을 시켜 희택을 잡아오라 하고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옥사에서 만난 부자. 상제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산관하로 달려왔다. 서문에 들어서니 앞을 막는다. 저는 성공관 가감역 이희자 택자의 장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 옥사에 들어가셨다 하여 군수영감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마침 성공감 이연석이 가감역 민철 씻고 나오다 상제를 본다. 아, 희택공의 장자인가? 안 그래도 잔치 겸 자네를 보러 가려는 참일세만 상제가 희택을 봐야 하겠다 하니까 이연석이 아전에게 말하여 일단 관하로 들어선다. 연못을 지나 서쪽 옥사 현 한산 초등학교 자리터로 들어서 옥에 갇힌 희택을 만나게는 된다. 상제야, 신혼 첫밤은 잘 보냈느냐? 억지로 태연한 희택.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어인 일이십니까? 괜찮다. 며칠 여기 있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새 아기가 걱정하게 왜 여기를 왔느냐. 돌아가서 아버지는 공주 가명에 성 보수일로 가서 며칠 묵고 온다 하고 안심시켜라. 열흘만 있으면 나갈 것이다. 열흘 아니라 하루라도 그렇지요. 저는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집에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군수 영감님을 뵐 수 있습니까? 영감님을 어떻게 만나겠니? 그 영감님이 나를 옥에 쳐넣으셨거늘 네가 만나 뭘 어쩐단 말이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죄 없이 옥에도 갇히는 것이다. 느닷없이 다리도 잘려나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는 것인데 아무 다친 데도 없고 여기는 내가 속한 관아이니 내 과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얼굴을 봤으니 돌아가거라. 마음은 편치 않아도 겉으로는 태연한 희택이다. 돌아갈 게 아니라 할아버지 산소짜리 때문에 김참이 댁에서 울타리를 둘러친 게 사실입니까? 제가 갔을 때도 없었는데 왜 제게는 말을 안 해주셨습니까? 너까지 아나, 나 혼자만 아나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너는 나보다 더 잘 참지를 못하니 내가 자식인데 내 성질 뻔히 알면서 혈기방장하여 일을 더욱 꼬이게 할 것 같거늘 어찌 내게 말하겠느냐. 아비가 자식한테 그런 것도 일러 바쳐 어쩌려고. 그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분명한 사실은 억울하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지 어찌 조상의 뼈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것이 지금 원통하고 억울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영감님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너도 들었으면 알 것이다. 김참이가 한양에서 내려와야 영감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릴 터이니 좋게 열흘은 지나야 할 것이다마는 열흘 아니라 한 달도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조상님의 산소를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걱정이지. 여기 있는 것이야 새 아기에게 면이 안서 그렇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교수도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자 마을 입구에서 얘기를 들었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이상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나 시집 오는 첫날 부끄러운 우사를 보여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그건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오늘은 영 심하다 싶어 너를 볼 낯도 없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못난 탓이다. 입신양명하여 조상님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영면터를 불편하게 해드리더니 이것이 어찌 후손의 도리라 하겠느냐. 괴로우니 어서 가거라. 괴롭다. 이보시게 상제를 데리고 가시게나. 저는 못 갑니다.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데 집에 간들 여기만 하겠습니까? 장가든 첫날도 소용없습니다. 제게는 지금 규수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 가다니 일가치청들이 오실 것이고 이웃에서도 혼인했다고 손님으로 방이 비어질 텐데 새 신랑이 없으면 많이 되겠느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제가 혼자 있은들 그게 손님들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영감님을 만나야겠어요. 영감님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소용없다.
영감님이 몰라서 나를 가뒀겠느냐? 그러자 상제가 벌떡 일어선다. 선공감님, 저를 형방나리께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한다. 형방나리는 왜? 연석이 묻자 글쎄 제가 우선 형방나리를 만나 뵈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옥사를 나서자 이연석이 상제를 따라 나온다. 형방을 만나기는 만났다. 상제가 펑펑 울며 형방 앞에 엎드린다. 선공감 가감역에 맞아드립니다. 오늘 신혼길에 이제 막 처가에서 도착하여 하객들은 모여드는데 아버지가 옥에 계시오니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하객을 맞으며 신부의 얼굴을 마주보겠습니까? 형방어른께서 이 딱한 처지를 살피셔서 제발 저를 군수 영감님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쫓아 여기를 나가도 서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기를 열흘이라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아버지가 옥사에 계시는데 어찌 자식이 신방에 들며 어찌 하객을 맞아 예를 차릴 수 있겠습니까? 형방어른께서 가엾게 보시고 저를 영감님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상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절하게 울부짖는다. 허허, 이 사람 참. 장가까지 갔는데 이 녀석 소리가 다 절로 나오네 하면서 형리에게 묻는다. 영감님은 동원에 계시기는 한가? 예, 이방나리와 병방나리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럼 자네가 가서? 하다가 아니다. 내가 가서 뵈야겠다. 듣고 보니 저 사람을 달래서 보내긴 보내야 하겠는데 영감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하며 형방이 나가는데 상제가 뒤를 따른다. 자네는 여기 있게나? 아닙니다. 잡아 끌려 나가더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문을 지나 동헌에 들어섰다. 형방이 희택의 아들이라 말하자 군수가 경색을 한다. 저 사람이 오늘 장가 들고 온 사람이란 말이냐? 예, 아비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영감님이 한마디 달래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아니라도 이거 참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관내 경산날에 다들 찾아가 잔치를 축하해 주어야 할 이 날에 이 지경이 됐으니 이 내 마음도 영 편치를 못해 하면서 상제를 내려다 본다. 이보게나 흑백은 삼지대변을 해보고 증인들 얘기도 들어봐야 하니 안 됐지만 어쩌겠는가. 가서 기다려야 되겠네. 상제가 입을 연다. 든 장가를 물릴 수도 없고요. 아버지는 저렇게 되었고요. 영감님께서 자식이라면 돌아가 편히 신방에 들고 찾아온 손님들을 웃으며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글쎄다, 내 모르는 바는 아니네마는 하필사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장도 어쩔 방도가 없었다네. 안 됐지만 마음을 다잡아 먹고 돌아가게. 가서 추스러야지 별 도리가 없네. 군수가 심히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상제가 입을 열었다. 역지사지해 보소서. 저는 신랑이고 아버지는 혼주이십니다. 신랑이 안 보여도 되지만 손님은 전부 혼주를 찾아오는 법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가 있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열흘 동안 제가 대신 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마하니 아들을 옥에 가두어 놓고서도 울타리를 걷어치시겠습니까? 손님이 오늘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영감님 부디 저를 대신 가두어 그때까지 허락하소서. 상제가 펑펑 운다. 군수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는데 상제가 또 입을 연다. 소자가 가르침을 받은 춘수 제9 문공 하편 8과에 구리 어민이면 고지리하라. 천생민이 수지구는 이리지하라. 민기 이의면 고필여언이라 하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면 필히 영감님의 공덕이 커질 것입니다. 하자 군수가 눈이 희둥그레 놀랜다. 무엇이라?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상제가 몸을 움찔 놀라 주춤하고 말았다. 순간 혼자 생각하기를 주제넘고 방자하다 여기시는 것으로 들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방자함을 용서 청하옵니다.
아비가 저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 결코 영감님께 건방을 떨 말씀을 올릴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상제가 몸들 바를 모른다. 그러자 군수는 너털어온 웃음을 지으며 형방 안되겠네. 가서 가가며 이희택을 데리고 오시게나 명하고 빙빙 돌며 어처구니가 없는 듯이 몇 번을 호탕하게 웃으며 상제를 위아래로 내려다본다. 참 고얀 녀석도 아니고 맹랑한 녀석도 아니고 그 영혼 내 지금 무엇에 홀린 기분일세나 그리요. 상제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다음 희택 풀려나다. 형방이 혜택을 드리고 동원에 도착하였다. 군수는 얄궂은 웃음을 지으며 한참 희택을 바라보더니만은 어제 장가든 자네 맞이라고 묻는다. 예, 그러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기에 이 어인 일인지 희택은 어하지 벙벙하다. 좋아. 그런데 자네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나? 희택의 안색이 잿빛이 된다.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문하기 한량 없사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문을 모르니 희택이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허허 이 사람아 편하게 앉게나. 그리고 이 녀석 말하는 소리 좀 들어보게나. 형방 자네는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자. 아비가 왔으니 자네 아까 한 말을 다시 해보거라 명한다. 상제의 간이 오그라들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아까 했던 말에 한자도 빠짐이 없어야 한다. 체근한다. 상제가 입을 열었다. 소자 가르침을 받은 춘추 제9 문공 하편 8과에 구리어민이면 고지리하라 하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만다. 아니 이 녀석 보게 아까처럼 힘차게 하란 말이라 말하란 말이다 하고 호통을 친다. 상제는 목청을 가다듬고 하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인다. 천생민이 수지구는 이리지하라. 민기 이으면 고필기언이라 하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오면 필지 영감님의 공덕이 커질 것입니다. 상제가 말을 마치자 군수가 긴 웃음을 한동안 웃어 젖힌다.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더니만은 아버지 모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단 눈을 부릅뜨고 상제를 쏘아보면서 자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 해석을 해보아라 명한다. 아직도 얼떨떨한 상제는 글호를 풀어내린다. 문공은 말하기를 큰 소리로 하라니까. 문공은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것은 곧 나의 이로움이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군주를 세우면 백성에게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옳지. 그 글이 어디 있다고? 예. 소자 가르침을 받은 춘추 제9 문공하편 8과에 있는 말씀이라고 알았습니다. 참 야무지고 똑똑하기도 하다. 형방은 처음 듣는가 잊어버렸는가? 형방이 수춘거리고 즉답을 하지 못한다. 이가명 자네 아들을 공부를 어떻게 시켰기에 순식간에 춘추를 줄줄 풀어낸다지? 놀랍네. 그러니 데리고 어서 가서 신방 차려주고 손님들 맡게나? 해걸음에 나도 가볼 생각이네. 어이 이방하고 형방이랑 우리 모두 같이 가기로 하세. 형방이 놀라 한마디 한다. 김참님 오시면 어찌하시려 그러십니까? 걱정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할 참이니까 혼잣말로. 범상치 않아 하더니만은 어서 가라고 손을 젓고 상제는 큰절을 올리고 동원을 나선다. 상제와 희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 맞았네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안 재도 이게 1부씩 읽으면 50분에서 1시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선산 문제 해결되다. 상제의 결혼을 맞아 밤늦도록 하객이 북적인다. 상제와 희택이 돌아와 손님을 맞는 잔치 손님 가운데는 한산 군수와 육방관속 관리들이 있다. 을의 낮에 동현에 있었던 군수와 상제와의 만남이 주 화제로 떠올랐다. 걱정은 걱정이야. 내가 김참이의 영감의 신세를 많이 졌고 지금도 조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참이 영감이 내 뒤를 봐주시는데 영을 어기고 추록하라 했으니 내려오시면 부르릉이 떨어질지도 모르니 말일세. 군수는 걱정을 하면서도 후회는 하지 않는 눈치다. 이 감역이 올라가서 울타리를 뜯어내지만 않으면 뭐라 안 하실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형방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기는 하다. 이보게 이 감역 손님 좀 뜸하시면 이리 좀 앉아보게. 희택이 관속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새신랑인지 맏아들인지 누가 가르쳤는가? 예, 좋은 스승님의 신세를 많이 졌는데 몇 달 전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누구 문하에 있는가? 예, 아직 새 스승님을 모시지 못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 이 감역 형편에 가르치려면 힘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어느새 사소경을 마쳤는가? 아직 마쳤다고 할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상제한테 볼만한 책을 줄게 좀 있으니 신방 치르고 나가던 한번 들으라고 하게나. 예,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희택의 말을 듣는 상제는 며칠 후 동원으로 갔다. 여기 책을 준비했으니 가지고 가라고 한다. 상제가 처음 보는 책이다. 육도 삼약, 안씨 가훈, 위정 삼부서, 송명신 언행록 외 가장 큰 선물은 두터운 대옥편이다. 옥편이 변변치 못했는데 상제는 날아갈 것만 같다. 그러나 상제의 관심은 김참이의 일에 있다. 그렇다고 선뜻 산소 일을 묻지도 못한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아직 김참이가 한양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희택이 그 후 어찌 됐다고 할 텐데 아직은 말이 없다. 상제가 신혼으로 인해 유씨와 면이 익어가려고 하는데 마침내 희택이 입을 연다. 상제야, 지난번 할아버지 일로 걱정은 그건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내가 나나 할아버지에게도 큰 효자 노릇을 제대로 했다 라고 말한다. 어찌 되었답니까? 희택은 군수 영감이 불러서 갔단다. 방금 김참이가 다녀갔단다. 희택을 풀어주라고 하기에 어쩔 바를 모르고 이미 풀어주었다고 하자 뜻밖에도 참 잘했다고 하더란다. 김참이는 한산에서 먼 화정에 살기 때문에 상제가 장가드는 것은 몰랐다. 다만 미리 풀어줘 잘했다고 하며 울타리를 바로 자기네가 걷어내겠다고 하더란다. 한양에 가서 몇몇을 만나 우연찮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드려도 절대 남의 조상 산소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 땅에 남의 조상이 묻혀 있어도 순리로 풀어주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며 상대가 내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이장 비용을 넉넉하게 쥐고 보내야지 아니면 산소 건드려 좋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깨달아 바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하더란다. 군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들이 효자라 하늘이 감동한 모양이라는 말도 해 주었다면서 모든 것이 상제의 효심이니
어서 상제를 향시에 응시하게 할 준비를 하라 라고도 말해 주었다고 하여 일이 잘 풀린 것이다. 예. 6부까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듣는 분은 듣고 어떤 분은 뭐 들춰도 안 봤을 관계없어요. 예. 제가 이것을 이제 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배터리가 아마 곧 끊어질 거예요. 75부작을 다 읽으려면 이거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은 75일 2달 반 걸립니까? 2달 반? 어렵거든요. 매일 읽기는 어렵고요. 숫달 잡으면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 11, 12 금년 내로 다 읽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시간을 다시 한번 재봤어요. 어제 후에 다시 재보니까 준비서부터 영상이 올라가기까지 사실은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도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하루 종일 이 일만 하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것보다 좋잖아요? 나가서 경남에서 무슨 110원짜리 코스 치면 뭐 하겠어요, 이 나이에. 그래도 제가 매일 운동은 잘 합니다. 언제 운동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고 싶고요. 자, 눈이 좀 어두우신 분들, 눈 건강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무지 이제 회복의 기미가 없는 그런 그 시력 장애가 있는 분들, 눈 뜨고서 재짓는 놈보다 눈 어둡고 안 보이고 깨끗하게 마음의 양심에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강연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사람의 사는 가치는 그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그저 지금 이상제 말처럼 나를 낳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의 대를 이어 살아가는 아들, 손자, 딸, 외손자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아름답게 사셨다, 뭐 이렇게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이제 돈벌이는 하는 나이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제 7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한번 벗어볼까요? 고맙습니다.